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브리핑 짧게 할게요. 하루 사이에 검찰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선은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입장을 공개를 했어. 육성과 함께.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네?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뭐 썰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토론회 또는 뭐 예능을 통해서 쌓아왔던 대중적 신뢰 있잖아요. 그 자산이 이 김경록 씨의 육성과 함께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 봐. 내가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 김경록 씨도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김경록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홈런! 이건 홈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용은 사실은 본인이 아는 바를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체 검찰, 언론 어떻게 자신들의 프레임을 서로 강화하며 공모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그 한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버린 거지. 생생하게. 예? 밖에서 박수가. 밖에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나 보지? 방송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희한하네. 아유, 궁금해. 자,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이 검찰과 협력하여 혹은 검찰이 언론과 협력하여 뉴스를 생산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언론사의 하나의 변곡점으로 기억될 만하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알릴레오를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 핵심 요약을 좀 하고 두 번째로 짚어둘 대목은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이에요. 요 1번 사건은 언론에 던지는 대형 파장이라고 치면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대단한 타격을 입은 사건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간단하게 알릴레오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보고 나서 풀 버전을 또 따라오세요.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 자산관리인은 처음부터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라고 사기꾼이라면 오천 조카라고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 거예요. 이미 검찰에도 얘기했을 것이고 KBS도 얘기했을 것이고 KBS가 본인이 인터뷰한 취지대로 방송에 나가지 않자 한 달여를 기다려서 유시민 이사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운용의 상황을 알고 있던 자산관리인의 관점이니까 대단히 참고할 만한 관점이잖아.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점을 왜곡시키고 다른 뉴스를 유통시키고 있었다는 거지. 누군가가. 들어볼까요?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라는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얘가 뭐 우회상장을 한다고 뭘 지금 주가를 조작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나온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도망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근데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갈 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돈 맡긴 사람 돈을 제대로 투자 안 하고 쓰거나 날려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범동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교수하고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이게 이 양반의 관점이에요. 이 양반은 물론 이 사모펀드 구조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산 전문가고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자기가 보기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 관점 매우 참고할 만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관점을 왜 보도하지 않냐고. 이 관점에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게 도망가는 것은 돈 맡긴 사람의 돈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건 항상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WFM의 우회장이 조범동 씨가 도망갈 때 함께 출국했다는 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적어도 조범동 씨하고 WFM의 우회장은 같은 배를 탄 거지. 이게 사실 상식적인 관점인데 왜 도망갔겠냐? 돈 문제가 생겨서 아니겠냐? 자산 관리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우회장은 같이 나갔잖아. 우회장은 조범동 씨가 무언가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모하였거나 그 이익을 나눴거나 기획을 같이 하였거나 이해를 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나가? 그 한 관점을 더하고 싶고 두 번째 여기서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더만 줄기차게 얘기했던 WFM의 200만 원 자문료라고 영어 교재하고 그 사이버 프로그램 이런 거 봐달라고 해서 봐줬다고. 이게 정경심 교수 측의 일관된 해명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이 자산관리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냐. 그것도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진짜 조범동이 와서 영어 봐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하는 영어 사업을 하던 회사이거든요. 근데 조범동은 그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교수님한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와서 되고 좀 있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수님 가서 했던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 하고 나가면 조범동은 아마 그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광탈한 민정소속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얘기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지시하고 이렇게 했다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명쾌하잖아. 이 양반은 처음에 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와가지고 봐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거 봐달라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WFM이 뭐지? 다 이 자산관리자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이거를 검찰에서는 이 돈 들어갔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식의 보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식도 물어봤다더라. 갑질했다더라. 왜냐면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왜 주식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오촌 조카가 요 앞에 회를 봐요. 설명되어 있어요. 오촌 조카가 장에 매도하는 주식 사라고 그래서 샀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은 다 팔아치우고 이 남동생은 계속 들고 있었어. 팔림을 당한 거지. 이 사람은. 좋은 기회라고 하니까 이 전문가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샀단 말이지. 그 과정은 자기들이 장외에서 막 팔아치우는 단계였는데 이 사람 산 사람이야. 당연히 피해자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면은 바로 팔았겠지. 모르니까 쥐고 있는 거야. 그걸 사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팔아놓고. 그렇게 해서 WFM을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지. 누나한테 이거 나 주식 사라고 샀는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거기 가서 그 교재 봐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교재를 봐주면서 주어진 자기의 역할이 뭐였냐면 WFM의 영어 프로그램이 유일한 수익원인데 이걸 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물어봤다고 경영에 참여했다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거 아니다. 정말로 영어를 봐달라고 해서 가서 봐준 것이고 영어 프로그램의 매출이 중요하다고. WFM은 그거밖에 없었거든. 2차 전지는 공장 짓고 있잖아 아직. 근데 매출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영어 프로그램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봐준 거야. 200만 원씩 받고. 근데 그걸 경영 참여 또는 갑질 또는 주가를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실체는 이 자산관리인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닙니다라고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악질적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못 들은 게 아니야. 검찰 자산관리인을 120시간을 불렀대잖아. 10시간씩 불러도 12일이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또 알릴레오 나오자마자 또 불려갔잖아. 또 압수수색 당했어. 압수수색도 다 몇 번이나 하고 소환을 120시간 동안 했으면서 그랬더니 면담했다잖아. 저녁 7시에 불러가지고 밤 11시까지 면담했다잖아. 심야 소환조사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게 이제 비판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면담했다고.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TV조선에 넘어갔어요.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하고 변호인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경록 씨의 변호인.
녹취록 2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TV조선에서 줄 리는 없잖아. 응?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데 TV조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어요. 녹취록을 가지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어디 있어? 이 김경록 씨의 변호인 혹은 검찰이 받아서 줬던, 검찰이 변호인한테 주력해서 줬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거지. 이런 인터뷰 같은 거. 그런 협박이기도 한 거죠. 자, 또 하나. 왜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또 동양대에서 들고 나온 PC,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걸 떼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바쁜데 이거 왜 가져오라 그러죠? 좀 약간 좀 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체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정 교수는 그 본체 들고 와서 자기는 살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 올라가면 네. 이제 달라고. 집에 가져간다고? 사실은 동양대에서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과제 열심히 한 거 보여주려고 하시나? 그래서 저랑 이제 폴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 보겠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교수님도 너무 막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들고 갔다가 서울에서 본인이 이 얘기도 분명히 자세히 얘기했어요. 이게 직접 동의했던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딘가에 보도될 법한 내용이잖아요.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의 해명 아니야. 검찰도 들었어.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이 당사자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보도가 안 되잖아. 우리는 진작에 뉴스공장에 혼자 계속 떠드는 거 말고 자산관리인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 검찰이 얘기하지도 않은 거죠. 검찰이 원하는 답이 아닌 거지 이게.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알릴레오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 알릴레오 몰래. 풀 버전은 알릴레오 와서 보세요. 자, 검찰이 언론과 공모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 들어보세요. 정유신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검찰이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가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피해자 신분이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 하나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전체 내용을 이제 알릴레오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올 텐데 그 조국 장관이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 맞아치면 조국 장관은 인사성이 밝다. 품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검찰에 가서 전날 밤에 고맙다고 했다라고 자기가 진술하고 오면 바로 언론에 연락이 온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피의자 신분이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고맙다고 했다는 내용을 언론들이 알고 어디서 들었겠어? 검찰에서 들었지, 씨발. 이 고맙다는 단어가 언론에 나가서 써먹히기 좋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뿌리는 거지, 키워드를. 그러면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김경록 씨한테 막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으면 그때부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가로치고 증거인멸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런 기사를 우리가 2달 동안 본 거예요. 이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검찰이 던진 키워드와 자기 소설을 붙인 다음에 그 기사를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야. 자, 이건 검찰 사이드에서 던진 걸 언론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포하였는가 이런 이야기고 언론 사이드에서 검찰과 공모했다고 볼 이젠 주체를 바꿔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국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거를 지금 털어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얘네들 먹고 사는 게 결국 서로 사고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얘기도 풀 버전을 다시 원래내어서 들어보세요. KBS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내가 인터뷰한 내용, 이 메신저에 떠 있더라는 거야. KBS와 인터뷰했대.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는 자기가 하지 않은 말. 조국 장관이 김경록 씨 집까지 쫓아와서 했다더라. 이 내용은 왜 나왔는지는 모르죠. 중간에 기자가 장난한 것인지 또는 이 내용을 전달받은 검사 중 하나가 장난을 한 것인지 나머지 수사팀을 상대로.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정보 왜곡이 일어나는 거지. KBS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크로스 체크했다라고 이제 반론을 했는데 김경록 씨는 검찰과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김경록 씨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은 맞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도한다면 김경록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검찰은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실어줘야 되는 거야. 김경록 씨 주장을 고스란히 인터뷰로 실을 게 아니라면 크로스 체크할 수는 있어요. 그럼 김경록 씨는 자기 입장을 검찰에 가서 얘기한 게 혹시 나중에 잘못 이용될까 봐 이 사람 나름의 우려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가 개인으로 검찰을 상대할 수 없으니 언론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검찰에 말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수사에 잘 반영돼서 진실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왜 언론을 찾아갔겠어. 이 사람 우려한 거야. 그래서 언론을 찾은 거예요. 자기 입장을 언론이 알려주면 검찰이 장난을 못하니까 그런 의도를 품고 간 거 아니야. 근데 검찰 프레임에 자신의 한 말 중 일부를 잘라 쓴 거 아니에요. 뭘 잘했다는 거야. 취재 윤리에도 어긋나고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 사람의 주장을 하나 싣고 그리고 검찰 반론을 그 뒤에 보도 싣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 이 사람의 주장은 사라졌어. 이 사람이 애초에 말했던 취지는 검찰 프레임만 달랑 남은 거예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보도야. 검찰과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가족 사기단 프레임을 끌고 왔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언론이 자기들이 취재한 것 가지고 검찰의 프레임 벗어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벗어난 기사는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더밖에 없었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달 동안. 지금 사태가 그렇게 언론과 검찰이 한 배를 탔던 거예요. 나는 한편으로는 검찰은 이해가는 면이 있어요. 잘했다가 아니라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잖아. 죽어. 잘못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기술을 다 구사해. 잘했다가 아니라 동기를 이해하게. 언론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같은 이해 당사자가 됐거든요, 완전히. 그 앞에 검찰 프레임을 열심히 뿌리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이 틀리면 언론도 같이 죽는 거야.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바보가 되고. 같이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MBC 겨우 벗어났네? 야, 찬스 왔어, MBC한테. 이 조국 사태가 끝나가면 언론직을 크게 흔들 겁니다. 벌써 길게 얘기했네? 자. 검찰 내부적으로는 더 충격적인 게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수였던 것 같아요. 대단히 자신했다. 조국 동생의 건은 초반에 잠깐 나오다가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거론도 안 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막판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 전에 동생을 영장을 쳐서 발부받고. 왜냐하면 동생과 관련한 건 중에 배임이라는 게 있어요. 웅동항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더니 웅동항이 포기했다느니 그 소송권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배임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관여했을 수 있다. 혹은 거기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 요렇게 다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건이에요. 정경심 교수를 영장을 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브릿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건으로 영장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펀드 건도 있고 뭐 자식과 관련된 건들도 있고 그리고 이 웅동항원 건도 이렇게 다리를 마련해 둔 거예요. 동생이 영장 발부됐다. 그러므로 여차저차하여 정경심 교수의 영장도 친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브릿지였는데 이게 기각이 돼버렸네. 특히나 그 배임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버렸네. 심지어는 동생이 방어권을 포기했어요. 실질심사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 수사팀 발칵 뒤집혀지기.
이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려워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총장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었던 건가? 되돌아볼 터닝 포인트이기도 한 거예요. 예. 굉장히 큰 중요한 변곡점 두 개가 양쪽에서 동시 터진 거야. 하늘이 돕네? 어? 어? 응? 자.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조국 장관이 온 가족이 완전 도륙을 당하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버틴 거. 응? 모든 걸 다 떠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장기화되면서 정부 여당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러냐면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그림 속에서 검찰이 가장 힘센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이 등장해서 개혁을 지시하잖아요. 우리는 환호하죠. 중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목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이미지로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검찰이 이 구도에서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어느 쪽이 더 힘센 쪽인가? 프레임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지지율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쪽 지지자들은 결집했는데 중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대통령은 그 시점에 서초동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구도를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 내에서도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큰일 났다고 빨리 조국 버려야 된다고. 그런 사람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기 살려고. 정치판이라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혹은 뭐 진보 진영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한 사람도 조국처럼 자기 가족이 이렇게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검찰 언론에 끌려다니는데 조국처럼 버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고상한 얘기하며 이쯤에서 조국을 버리자는 사람들 등장할 타이밍이 됐어요, 이제. 웃기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보다 조국이 100만 번 품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네? 응? 또 동시에 바보 멍충이야, 내가 보기에는. 인명권자를 저버릴 수도 없고 자기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 지옥일 거거든 이게 지옥이야. 이걸 여기까지 버틴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동양대 표창장 많이 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는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사가 종결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프레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근데 요렇게 흔들릴 때 꼭 튀어나와.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버티는 사람들이 소수가 점점 되어가요. 바로 지지율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되면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집니다. 조국을 버리고 그 다음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기승전결 일단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 갑자기 ทิ้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다음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바보들 새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